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0강 제4편 건축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1. 총칙 그 두 번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해갖고 그 기본적인 용어 대지라든가 건축, 대수선, 도로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그 종류별로 보는 겁니다. 유사한 구조라든가 그 이용 목적, 그 이용 형태 그렇게 묶어갖고 하나로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러고, 그 용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한 것을 이제 건축물의 종류로 명명을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를 28가지로 28가지, 2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28가지로 구분을 하고, 1번이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1번부터 해갖고 28번 장례식장까지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이 어떠한 용도로 이렇게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번부터 28번까지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겠는데, 특히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시설, 4번 제2종 근린시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 단독, 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층이든 2층, 3층이든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있으면 단독주택입니다. 자, 단독주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글자 그대로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 그 단독주택의 형태를 가진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들도 만약에 단독주택 형태를 가졌다면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가정보육시설이 공동주택의 형태를 뗐다면 또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숙집 생각하면 돼요. 하숙집 보면은 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하숙집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실, 방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고 3층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다가구 주택을 말하는 건데, 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요건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야 돼. 기본 요건은. 그리고 세 가지 요건으로 첫 번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돼요. 자, 3층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는 바닥 면적 한 개 동으로, 건물은 단위가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필은 한자로 두자로 하듯이 토지는 필지라고 그랬고, 건물은 동이에요. 하나의 건물이 단위가 동인데, 한 동으로서는 주택의 바닥 면적이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요,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200평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대 이하 세대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 4층이 되면 어떻게 되냐? 4층이 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바뀝니다. 이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4층이면. 5층이 되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공간입니다. 공간. 공적으로 쓰이는 관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글자 그대로 여럿이 사용하는 주택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공동주택의 첫 번째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의 조건은 간단해. 이게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예요. 5층 이상이면.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입니다. 뭐 다른 조건 없어요. 5층 이상이면. 자, 두 번째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자, 세 번째는 다세대주택이에요. 다세대주택. 네 번째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근데 이 조건을 가만히 보면 위에 있을수록 크기가 크고 밑으로 갈수록 크기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하고 이것은 4층 이하예요. 4층까지. 4층 이하는 연립주택입니다. 그럼 다세대 주택은 660보다 밑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660 이하고 역시 4층 이하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근데 다가구 주택과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건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미만인데 여기는 19세대라 세대 조건이 없어요. 19세대 이하여도 되고 19세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4층이면은 다세대 주택인 거예요. 만약에 19세대 이하여도 4층이 되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겁니다. 5층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간단히 이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 이제 기숙사는 이제 학생이나 뭐 공장의 조공업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학생이나 종업원들을 위해서 쓰는 주택을 말하고 공동 취사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닙니다. 공동으로 이제 취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기본 조건 중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유념해서 볼 거는 다가구 주택 세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가구 주택은. 그리고 연립주택도 2개, 다세대도 2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은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꼭 암기를 찾지 못하면 연초, 담배 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초. 그리고 세하. 네, 이렇게 꼭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 주택 주변,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생활시설이에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1종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 제1종이라는 얘기는 제2종이 있다는 얘기죠. 제3종, 제4종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4번이 바로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이에요. 1종이 더 가까이 있는 거고 2종은 좀 더 규모가 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은 근린, 우리 지역 생활을 하는 주민들 근처에 있는 생활시설,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러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슈퍼마켓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상점들, 그리고 일용품 가게, 그리고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뭐 이용원, 미용실, 뭐 목욕장,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제1종 주거생활시설에 들어가고 주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음식점들,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이 아닌 것들, 즉 바닥 면적이 좀 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뭐 고시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바닥 면적이 좀 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집회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관람장, 경마장 같은 거, 그리고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뭐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연장이기 때문에 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2종보다는 등치가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종교생활시설입니다. 종교생활시설. 이게 종교 집회장이에요. 교회 같은 거, 뭐 성당, 뭐 절 이런 게 다 종교생활시설입니다. 우리가 하나. 그리고 종교 집회장 안에 있는 봉안당 같은 경우도 묘지라고 하고 종교 집회장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데 봉안당이 만약에 종교생활시설에 있지 않고 독립돼서 있다면 그럼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럼 묘지관리시설, 묘지 관리 26번의 묘지 관련 시설에 들어갈 거를 경우에는. 자, 7번에는 이제 판매시설. 판매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뭐 제1종이나 제2종 아닌 판매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 이렇게 대규모인 거 생각하시면 되고 8번은 이제 운수시설입니다. 운수시설. 운전하는 시설이에요. 운수는 운수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운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이라든가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같은 것들은 다 운수시설, 운반, 수송 그런 뜻입니다. 운수. 자, 아홉 번째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의료와 관련된 시설이에요. 자, 의료시설 그러면 어떤 병원, 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치과병원, 병원을 내고 격리되는 병원, 정신병원 같은 거, 전염병원 그런 것들이 다 의료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의료시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교육연구시설이 있어요.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이제 제2종 근린생활의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학교, 유치원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에 들어가 의료시설 중에 조금은 동네에 있는 뭐 내과, 의원 같은 것들은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들어갑니다. 조그만 것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의료시설은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 큰 병원들. 자,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역시 학교, 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학원 같은 것도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지는 않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요.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들어갑니다. 자, 11번에 노유자 시설이 있는데 노유자 시설. 이 노유자 시설은 나이 드신 노인네 할 때 노자고 어릴 유자예요. 노인들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 그러면 뭐 아동 관련 시설, 뭐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아동 복지시설 같은 거,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것들도 다 노유자 시설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런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것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것들로서 있을 때 노유자 시설에 들어갑니다. 12번째는 이제 수련시설이에요. 수련. 청소년 수련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련시설은 몸을 갈고 닦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활권 수련시설이나 자연권 수련시설들이 있고 유스 호스텔도 수련시설에 들어갑니다. 유스 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이에요. 뭐 청소년들이 싸게 기거하면서 잘 수 있는 곳이 유스 호스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시설이 있고 운동시설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 14번에 업무시설 자 15번에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 뭐 이런 여관 숙박시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숙박시설 자 16번에는 위락시설 그리고 17번은 공장입니다. 공장 물건을 생산하는 곳 자 그리고 창고시설 물건을 쌓아두는 곳을 말하죠. 그리고 19번에 위험물 저장 위험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리고 20번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자동차 관련 시설.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학원이나 자동차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학원 여기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21번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그리고 22번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얘기하고 23번은 교정 및 군사시설. 그러니까 교정이니까 교도소 생각하면 되고 군사시설은 군인들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24번은 방송통신시설이고 방송통신시설. 25번은 발전시설입니다. 발전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6번은 이제 묘지 관련 시설이 있어요. 묘지하고 관련된 시설. 자, 화전시설, 당연히 묘지 관련 시설이고, 봉안당. 물론 종교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안에 있는 봉안당은 종교 집회장이지만 그것이 아닌 것들은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묘지나 자연장지, 자연상태에서 장지로 쓰는 것들, 장지. 그렇게 부수되는 시설, 건축물 역시 묘지 관련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27번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 그리고 28번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이 장례식장, 독립된 장례식장을 말하고, 만약에 병원에 붙어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에요. 그거는 의료시설. 부속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28개로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묶음을 줘서 나중에 그 건축물 용도 관련 군이라고 해서 무리를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9가지는 나와요. 처음엔 1번이 자동차 관련 시설 구분해갖고, 두 번째는 산업시설 관련군, 전기통신 관련군, 문화 및 지배, 이래서 9개, 그 밖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주거생활시설 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위쪽에 있는 것일수록 환경이 많이 오염되는 것들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밑에 것일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도 좀 덜 오염돼요. 주택 같은 거.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축물을 위쪽으로 바꿀 때, 위로 올라가듯이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환경을 좀 덜 오염시켜 이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같은 규모 안에서 변경을 할 때. 그렇게 9가지로 나눌 때 9가지 안에 각각 들어가는 것들이 이 28가지가 본래 해천모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28가지로 세분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묶음을 줘서 9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건축법의 기본적인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총칙 부분에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적용이 안 되는 지역들,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전부 적용. 자, 건축법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첫 번째 도시지역은 다 적용이 돼요. 도시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올라줘야 돼요. 자, 도시지역,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면 도시라고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동이나 읍의 구역들입니다. 자, 이 동구역에서 섬이라면 섬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500명 이상. 이런 지역은 다 뭐가 적용된다?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즉 전부 적용하진 않아. 일부만 적용해. 다시 말해 일부 규정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적용을 좀 안 해.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아닌 지역이겠죠. 이 지역이 아닌 지역들. 자,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도시적하고 또 지구단위 지역, 외의 지역, 이거의 외의 지역이에요. 이거 외의 지역. 일단 조건이 이 지역들은 전부 적용이 되니까 이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외의지에서 동이나 읍이 또 아니어야 돼. 동이나 읍이 아니에요. 동이나 읍도 다 전부 적용이 되니까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단위 기업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지역으로서 나오면 답이 면이에요. 면 결국 면 그거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 그 일부 규정이 뭐냐면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제44조 건축법 44조부터 47조 규정하고 그리고 51조 자 그리고 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45, 46, 47조 44조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46조는 건축선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7조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일부 규정의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고 나중에 우리가 대학 가면서 또 배운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또 자세하게 배우고 대지의 분할 제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한 필지를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지적에 관한 범죄 배웠을 겁니다. 분할을 가능한데 주거지역에서는 이 분할되는 최소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두 개로 분할하려면 한 필지를 두 개로 분할하려면 원래 면적이 최소 120제곱미터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하라 100제곱미터랑 한쪽은 40이잖아. 40은 60 이하니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20제곱미터가 넘어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대지 분할 제한 같은 거 나중에 또 배우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고 건축법이 적용 대상에서 아주 제외되는 건축물, 지역이 아니라 이거는 건축물이 적용되지 않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자, 요 두 개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건축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건축물이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정문화재. 자,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문화재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들었겠어요? 옛날에 만들었겠어요? 옛날에 만든 거야. 그럼 지금 현대의 건축법 규정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거 건축법 규정의 위반이니까 허물어버리셔, 철거하셔. 이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목조 건물들이야. 불에 탈 수도 있어. 보호해야죠. 이런 거. 건축법 적용을 할 게 아니라 그 소방 시설을 갖다 놓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자, 적용할 수가 없는 건축물이죠. 두 번째, 철도나 궤도에 있는 것들. 철도나 궤도 근처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운전 보안 시설, 그리고 철도나 선로의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이제 보행 시설 같은 거,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 시설, 어떤 기름을 준다든가 탄, 물 그런 거 제공하는 시설들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 있어요. 징수하는 시설들. 그런 거 역시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징수 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컨테이너 박스. 임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간이 창고로 쓸 때. 자, 이 컨테이너를 간이 창고로 쓸 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거여야 되고 이동이 간단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시험 문제 가끔가다 나옵니다. 네 가지이기 때문에 요 외 5가지 하나 딱 얹혀놓으면 시험 문제 4개 줬고 요 궤도에 있는 거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라 그 문항 자체 지문을 살짝 바꾸면 시험 문제이기도 편하고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화재, 철도, 고속도로, 컨테이너, 문철고건 그거는 꼭 요 4가지 앞글자부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면서 두 번, 세 번째 볼 때 살을 붙이면서 문장을 보시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는 3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별할 때는 사실 2가지를 일단 나누고 중앙건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를 크게 2별이 되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시도에 두는 시도건축위원회, 그리고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건축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보면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장이죠, 국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중앙건축위원회라고 합니다. 중앙건축위원회. 그리고 지방이 이제 2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는 시도건축위원회라고 합니다. 시도건축위원회. 그리고 시군구에서 설치하는 거는 시군구건축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주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 안에 어떤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위원들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별도 두는 그 위원회를 이제 분과위원회인데 내부에 둡니다. 여러 분과위원 중에 건축 분쟁과 관련된 해결된 것을 하는 것을 건축분쟁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3개 중에 사실 2군데밖에 설치를 안 합니다. 하나는 이거는 분과예요. 분과. 건축위원회 안에 두는 조그만 분과인데, 건축분쟁과 관련해서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중앙에 두는 거니까 요 앞에 당연히 중앙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 건축분쟁위원회는 역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앞에 시도자를 줍니다. 그러나 시군구에는 전문위원회는 두지만 분쟁과 관련해서는 따로 분쟁 전문위원회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시군구에서 어떤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나타나면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조정 신청을 시도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재정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발생한 건축과 시도지사가 허가나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은 중앙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또는 조정이 안 되면 이제 재정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도 만약에 이제 시군구든 시도든 여기서 분쟁이 있어서 시도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또는 중앙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재정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하면 됩니다. 근데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은 모든 걸 돈 갖고 해결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때려서 내가 기분 나빠요. 나한테 사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송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가 전치육지에 진단이 났고 내가 입은 손해는 얼마고 병원 치료비는 얼마입니다. 합계 총 토탈 얼마를 내가 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돈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의 액수가 나오면 그 돈의 액수에 맞춰서 소송 비용이 들어가요. 그게 인지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런 쪽에다 하게 되면
법원보다는 훨씬 10분의 1 가격,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많이 다운이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